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만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런 예측이 틀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은 인류인데 금융은 아직 뭐 3류, 4류도 안 되죠. 아마 일본이 겪었던 그 잃어버린 30년 그 비슷하게 어떤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현상들, 근데 그 앞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채권 시장의 붕괴, 이것을 그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이 채권 시장의 경기 침체 예상,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채권 수익률은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사실 1년짜리 국채 수익률 10개를 평균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년, 내년 해서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평균한 건데 그게 1년짜리, 현재 1년짜리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그런데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만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만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런 예측이 틀린 적이 없었던 거죠. 최근에 국채 금리 이제 급등은 사실 더 좀 질이 안 좋은 게 수급에 영향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국채 옥션을 했는데 국채 입찰을 했는데 너무 이제 비딩이 안 들어오니까 샤크를 받아가지고 채권 시장이 순간 공포에 빠진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중국, 뭐 일본 쪽 투자자도 빠지고 있죠. 위안화하고 엔화를 방어해야 되니까 사진 그렇죠. 않고 팔기만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뭐 제니 옐런이 나와서 립 서비스로 일단 껐죠. 뭐 예상보다는 적게 입찰할 거야. 아무도 안 믿죠. 이렇게 금전의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리라고도 또 예상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도 1.7조 발행을 했죠. 이게 줄어들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또 내년에 또 이자 비용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 서비싱 뭐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높아질 거고. 저번에 조선일보 기사 봤지만 그 이제 미국의 그 의회 그 예산 조사국 거기서 했던 그 예측은 이미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2050년도까지 가면 이게 뭐 5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자 비용만. 그리고 이제 GDP의 5%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쇼크죠. 그 자체가. 네. 지금 경기가 이러한 것들, 침체로 들어가면 아마 장기 국채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이제 옛날 같이 그렇게 뭐 1% 밑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네. 국채 자체 어떤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래도 5% 가깝던 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요게 그래도 오늘 뭐 4.5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게 또 애매해진 분위기.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금리는 뭐 다시 급반등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있고 뭐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반영이 되면서 5%가 이제 급등을 했고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전망 이게 채권 시장을 그 주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아마 계속 약보합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딱 마치 뭐 고금리로 가서 higher for longer로 가듯이 채권 금리도 이제 오다가 어느 정도에서 스탑하면서 쭉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확률적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IMF 외환위기, 그때 이제 그 종합금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그거를 온몸으로 다 맞으셨는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 금융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 이런 말을 책에 쓰셨던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나 아니면 뭐 전두환 때, 뭐 노태우 때까지, 뭐 김영삼 때까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를 재무부가 정했죠. 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하고, 한국은행이 네. 고시를 하고 재무부가 고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니까 돈들이 단자산이 종금산이 하는 이제 제2금융권으로 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자사 종금사 여신 규모가 제1금융권 은행을 능가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현대 뭐 정주영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 지시를 하는 거죠. 제1은행 총재한테 뭐 재무부 시켜서 전화하게 한 다음에 뭐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싸게 빌리는 거니까 그 돈을 빌려다가 사실상 굴려도 되죠. 네. 그렇게 됐고 아니면 부동산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금융은 사실은 그때는 재무부 모피아들의 놀이터였죠. 그러니까 종금사 사장들도 다 재무부에서 고위 관료 하시던 분들이었고 다 행정고시 출신들이었고 근데 그게 김영삼 정부 때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달이 난 게 뭐 한보 사태니 뭐 이런 것들이 사달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IMF 오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괜찮았죠. 근데 그 전통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히 은행을 바라볼 때 뭐 관공서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은행을 보면 은행이 분명히 민간 기업이고 또 정부가 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뭐 자기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치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그 공공재 가치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지금은 네. 금융감독원장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당연히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은 돈 버는 곳이죠. 자기들 그렇죠. 알아서 돈을 버는 곳이지 은행이 뭐 정부 입장에 동조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아직까지 하긴 뭐 관치금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금리를 통해서 수익이 많아지면 좀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관치금융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게 좀 위험하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은행이 뭐 예금 금리를 높게 주든 수신 금리를 높이든 아니면 낮게 하든 은행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은행 자체가 영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네. 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금리를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뭔가 민생에 도움이 되게끔 강력한 힘으로 조절을 한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 이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한국 금융을 굉장히 낙후된 상태.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은 인류인데 금융은 아직 뭐 3류, 4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 아들이 사실은 월가에서 일을 하는데 채권 쪽에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 IPO 같은 걸 한다든지 하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쭉 이제 그 국제금융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쪽에서 어레인지를 하면 쭉 들어오는데 한국은행들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은행이나 규모가 큰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정공사 있을 때도 신디케이티드 론을 우리가 조선을 하고 했거든요.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IMF 지나면서 IMF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장기주정은행이니 종금산이 그 뭔가 국제금융시장에 놀던 애들을 다 퇴출시킨 거예요. 아. 걔들이 이제 돈 버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제 외국 은행들이 들어가서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그러니까 도메스틱 뱅킹만 하던 뭐 국민은행이니 이런 은행들은 아예 국제금융시장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국제금융이 없죠, 거의.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요즘 이 한국의 증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이 선물 파생 이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너무 마음껏 그냥 자기들이 쥐락펴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간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긴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불만을. 그래서 사실 그 한국의 주식 옵션 시장이
그 주가에서 옵션 시장이 세계 2위였잖아요. 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굉장히 뭐 저는 그 저기 제 지도 교수가 그 이쪽 옵션 쪽에 굉장히 대가인데 돈첸스 교수라고 한국에도 가끔씩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완전 히 죽여버린 게 그 한국 정부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한번 뭐 매수 주문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옵션 거래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뭐 주식 옵션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가서 박사과정 한다고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 봤더니 뭐 무슨 정권 투신협회 가가지고 강의를 50시간인가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고 니네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나 이거 가지고 박사까지 딴 사람이다. 그래도 얄짤없더라고요. 50시간 무조건 강의. 그래서 아이고 안 하고 말이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 한국 시장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놀이터가 된 거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지금 자꾸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만약에 연준이 이제 금리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국제 자본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들어왔다 빠졌다. 뭐 지금은 뭐 한국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국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국제 그 투자 자금을 주무르는 큰 손들, 그뭐 블랙락이니 뭐 하는 그 자산 운용 시장의 데스크들이 연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내부자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한번 이제 왕따를 당하면 심하게 당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 자체도. 그러니까 그때 IMF 때 저는 이제 IMF의 그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종검사들이 때려 죽일 놈들이다. 얘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단기 자금을 차입해서 뭐 무턱대고 동남아시아에 투자했다가 물리는 바람에 IMF가 왔다. 게다가 이제 종검사들 다 때려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우를 비롯한 재벌들이 뭐 달러 자금을 막 땡겨다가 중복 투자 뭐 해가지고 IMF가 왔다. 아니면 뭐 정부가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가가 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이 뭐 천선 돌파하고 1,500, 2,000 돌파하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환차손 때문에 주식도 팔고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확률이 낮아졌지만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또 이제 이머징 마켓 투자할 때는 또 다른 이머징 마켓은 당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은 그런 현상들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환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의 그 거시 경제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그 연준이 이제 긴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겠냐. 제2의 외환위기가 이게 이제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이미 작년서부터 터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단지 우리는 이제 신흥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저는 뭐 97년도 상황이 재현된다기보다는 아마 일본이 겪었던 그 잃어버린 30년 그 비슷하게 어떤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국에.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걱정이 사실은 크죠. 그러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잠재 성장률 이게 계속 낮아질 거라는 거 1%대 나중에는 제로 성장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거기다 인구 절벽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인구 절벽 문제를 왜 그렇게 태만하게 보는지 뭐 정부는 자기들이 뭐 대책을 세우고 돈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 성장한다고 막 비상 무슨 그 조치 뭐 83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상 그 관료들 뭐 기업인들 모아서 그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하면서 풀어나갔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경제를 성장시켰던 것만큼이나 같은 속도로 경제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구 절벽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인구 대책부를 만들어서 그 정권을 주고 부총리를 장관을 시키고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다. 한국 경제의 인구 감소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미 그 대학들이 망하는 것은 한 2000년도 초에 그때 한번 쭉 인구 절벽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한 네. 대학들이 망하고 있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한 10년 지나서 또 다른 인구 절벽이 딱 발생하는데 그때는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자들 아니면 중소기업들 다 망할 가능성이 많죠. 네.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과거에도 환란을 피할 수 있었는데, 외환위기라는 그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무능 때문에 당한 거다. 이거를 경고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그 종검사에 그 내부에 있었던 분들만 아는 이야기인데 네. 종검사가 사실 외환위기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 부채의 만기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자산은 길고 만기가. 그러니까 대출이기 때문에 5년, 10년짜리고, 근데 이제 빌려온 외화 부채는 3개월, 6개월로 쭉 빌리다 보니까 이제 그 3개월, 6개월짜리가 롤오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자산은 지금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팔아버렸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채권을 발행해서 팔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종검사나 그 TFT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저녁 자정 넘어까지 다 일을 했다고요. 계속.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ABS를 발행해서 팔려고 하면 신용 등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무디스나 피치나 S&P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 위험하니까 보험사에서 뭔가 보증을 받아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에 갔더니 우리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 뭔가 한국 정부가 뭔가 좀 보증을 서줬으면 해. 사실 이제 한국 정부가 할 수는 없고 산업은행이죠, 결국은. 네. 산업은행이 수수립은행인데 산업은행이 이제 팔걷어 붙이고 당시에 뭔가 보증을 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당시에 계속 한보가 무너지고 기아가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한데 뭔가 이제 좋은 소식 하나라도 나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었죠. 네. 그게 이제 한 줄기 빛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이 좋아지는가벼 그러면서 이제 돌아설 수 있었는데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종금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야근을 하고 ABS를 발행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고 산업은행 담당자들도 종금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들이 감히 과천 재경원의 문턱을 들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시에 재경원의 파워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말 하나 붙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그 플러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시장에 돌아가는 그 전체적인 그 핏줄같이 얽혀 있는 바닥에 어떤 그 자금의 플로우, 그걸 갖다가 자기들 다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과장에 사무관 둘이서 다 주무르고 있고 이런 상태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네. 외국인들은 이건 안 돼. 대통령 아들도 잡혀가는 나라인데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다 패대기치고 나가버린. 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정부가 사전에 그런 어떤 위기 징조를 보이면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랐죠. 네, 좋죠. 금융감독원이 또 민간 금융기관에서 또 파견도 받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융감독원이고 미국의 연준 같이 그렇게 플러밍을 잘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아직도 뭐 뻣뻣해가지고 예. 아직도 문제가 아직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 문제- 공무원 약간-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예,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드 시그널 책의 저자이신 퍼먼대학교 부교수 김성재 부교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눴고요. 미국의 현지 상황을 바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쨌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안 좋은 징조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그 경기 침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증시가 오른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패드 시그널 저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